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1945년 3월 나치 독일은 폐색이 짙어졌고 독일의 부헨발트 지역에 연합군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웬 거대한 수용소를 하나 발견했죠. 수용소 문을 따고 들어가니 안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죄수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독일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인 부헨발트 수용소가 발견되는 순간이었죠. 이곳에서는 생체 실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독일판 731 부대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악랄한 곳이었습니다. 연합군들은 즉시 생존 죄수들을 치료해주고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출된 죄수 중에서는 아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잡혀 들어간 프랑스인 천재 항공공학자였던 마르셀 블로어도 있었죠. 블로어는 강제노동 중에 쇠약해져가지고 죽기 직전 상황이었는데 이때 다행히도 연합군한테 구출이 되었고 치료받은 다음에 프랑스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로어가 프랑스로 돌아오자 마주친 현실은 조국인 프랑스가 나치 독일한테 수년간 지배를 당하면서 항공기술이 몇 년은 뒤처져 버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로어는 급하게 여기저기서 돈을 꿔가지고 항공기 제작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죠. 회사 이름은 당시 레지스탕스 장군으로 활동했던 형을 기념하기 위해서 형이 전쟁 중에 쓰던 코드네임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다쏘였죠. 이렇게 해서 지금 라팔 전투기로 대표되는 전설적인 항공기 제작 회사인 다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로어의 천재적인 항공공학 기술에 더해가지고 당시 영국이 프랑스에 로이스로이스 닌 엔진을 갖다가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게 굉장히 최신의 제트 엔진이었거든요. 그래서 1952년에 다쏘사는 프랑스 최초의 제트 전투기인 우라강 전투기를 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라강 전투기는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고 있어가지고 항공기 기술이 몇 년은 뒤처졌다는 오해를 한 방에 떨쳐내버릴 정도로 굉장한 전투기였죠. 다쏘는 멋지게 프랑스 항공산업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한 것이죠. 우라강 전투기는 560여 대가 생산되어져가지고 여러 나라에 판매되면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최신형 주익을 갖다가 채택하고 속도가 시속 100km나 늘어난 미스테르 전투기가 개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르 전투기 또한 나토군에까지 판매가 되는 등 굉장히 순항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 전투기들을 사간 나라 중에서는 당시 잦은 분쟁이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 아랍 국가들이 소련에서 미그-15와 미그-17이라는 아주 걸출한 후퇴익 제트 전투기들을 사와가지고 배치시켰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나치 독일이 2차 대전 때 쓰던 BF-109 전투기를 체코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S-199 전투기를 갖다가 주력으로 굴릴 정도였고요. 1949년에 영국으로부터 글로스터 미티어 전투기를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드디어 제트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이 글로스터 미티어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게 쌍발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초창기 제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그-15한테 성능이 엄청 후달렸어요. 실제로 한국전쟁에서 글로스터 미티어 전투기가 미그-15 전투기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 결과가 증명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이마저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미국에서 중고 F-51D 머생 전투기를 갖다가 도입해와가지고 이거 프로펠러기인데도 불구하고 50년대까지 주력으로 쓰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최신형 후퇴익 제트 전투기를 살려고 줄을 대봤는데요. 당시 중동의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이스라엘한테 그 어느 나라도 쉽게 제트기를 팔겠다고 나선 나라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F-86 세이버 전투기의 판매를 거절했고요. 세이버 전투기를 캐나다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캐네디안 세이버도 캐나다가 수출을 무기한 연기해버렸죠. 이때 제3세계의 오약국 역할을 자처하는 프랑스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최신형 후퇴익 제트 전투기들을 갖다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짜는 아니고요. 바가지 플러스 끼어 팔기가 존재했죠. 근데 뭐 아쉬운 거는 이스라엘이었으니까 곧바로 돈을 긁어모아가지고 우라강 전투기들과 미스테르 전투기들을 계약했죠. 이들 전투기들은 2차 중동전쟁 기간 동안 아랍군의 미그-15, 미그-17 전투기들을 압살하는 전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초음속 전투기들을 갖다가 개발하는 걸 보고 나서 다쏘에서도 무려 마하 1도 아니고 마하 2급의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바로 1400대나 판매된 프랑스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투기인 미라주 3 전투기였습니다.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아타9 C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추력이 13,000파운드나 나와가지고 꽤 괜찮은 추력을 제공하고 있었죠. 여기 미라주 3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륙 중량 기준 13.7톤에다가 경량 전투기 체급을 가지고 있었죠. FA50이랑 비슷한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델타입, 즉 고속 성능에 치중한 그런 날개 설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하 2.2로 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델타2 같은 경우에는 삼각내개라고 부르는데 당시 마하 2급의 전투기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채용이 되었어요. 미국의 F-16 전투기에도 채용이 되었고 소련에서도 대표적으로는 미그 20의 전투기가 이런 형태죠. 여기에 더해서 30mm 기관포와 매직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양산형에서는 탐지거리 25km짜리 레이더가 장착되어졌고 여기에는 사거리 20km짜리 마트라 53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비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당시로서는 뛰어난 공중전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돈이 없는 와중에서도 1962년부터 전 세계 유대인들한테 방위 성금을 걷어가지고 이 미라주 3 전투기 77대를 도입을 해왔습니다. 이 중 2대는 정찰포들을 달고 전술 정찰을 할 수 있는 미라주 3 RJ들이었는데요. 다만 사진 촬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아가지고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에는 당시 비밀리에 임대해서 쓰고 있던 RF-4B형을 갖다가 더 중요한 정찰 임무에 골려먹었죠. 자세한 것은 스피드 팬텀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1963년에 미라주 3 전투기로 초계 비행을 하다가 마주친 미그 17 전투기 2대를 격추하는 전과로 첫 공대공 전과를 올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전 경험들을 하면서 이스라엘군은 미라주 3의 단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레이더가 생각보다 무쓸모했어요. 당시에 이 정도 경량 체급에 달 수 있는 레이더들이 다 그러했듯 탐지거리는 25km가 고작이었고 심지어 그마저도 수평 탐지만 가능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탁 트인 사막 그리고 시계거리가 30km씩 나오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이더를 이용해서 적기를 포착하는 것보다는 육안으로 먼저 보고 공격 위치를 잡고 내리꽂는 방식으로 전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군의 입장에서는 이 미라주 3의 레이더는 사실상 괜히 미라주 3의 부족한 항속거리만 갉아먹는 그런 애물단지였던 거죠. 정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비 난이도도 높아가지고 괜히 가동률에 악영향만 줬고요. 참고로 이스라엘 공군은 하도 전투기 숫자가 적은데 굉장히 수요는 또 많으니까 거의 혹사에 가깝게 가동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다소사에 원하는 요구 성능들을 갖다가 적어내가지고 미라주 3 전투기를 개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다소사는 이걸 보더니만 그냥 새 전투기 하나 만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금과 인력을 대주면은 다소사가 주도해가지고 새 전투기를 개발하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했죠. 이렇게 해서 1967년에 공동개발 아닌 공동개발이 된 것이 바로 미라주 5 전투기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3.7톤으로 이전의 미라주 3 전투기랑 똑같습니다. 엔진도 똑같은 아타9C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고 속도도 역시 마하 2.2죠.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레이더가 없습니다. 덕분에 항전베이가 없어졌으니까 여기 남는 공간에는 추가적으로 연료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미라주 3에 비해서 항속거리가 무려 700km나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자꾸 항속거리에 집착을 하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적국 영공을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비행장을 폭격하고 시설을 폭격해서 적의 전투기가 아예 뜨지도 못하게 만들거나 혹은 지상에서 격파를 해가지고 제공권을 잡는 식으로 전략 공군 교류를 이미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참고로 제공권을 잡으려면은 새가 아니라 둥지를 갖다 부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적기가 날지도 못하게 비행장을 마비시키거나 지상에서 파괴하면은 그만큼 이득이 또 없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채공하면서 지상에 있는 병력들을 엄호하는 지상 공격 임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군이 우라간과 미스테르를 갖다가 운영해보면서 이 진출거리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지상 병력들을 갖다가 엄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지상 공격 능력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하드포인트도 미라주 3에 비해서 2개가 늘어난 7개나 달렸습니다. 여기에 총 4톤이라는 웬만한 공격기들 못지않은 수준의 폭장량을 자랑했죠. 한마디로 요격 전투기로 개발된 미라주 3에서 공중전 성능을 조금 덜어내고 전폭기로 만든 것이 바로 미라주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라주 5는 첫 주문 물량을 프랑스 공군도 아니고 이스라엘 공군이 1차 도입번으로 75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선금을 지불했죠. 그리고 조종사들과 인수요원들 그리고 정비팀을 이스라엘에서 프랑스로 파견해가지고 초기 운영력 획득 훈련까지 예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원하는 전폭기를 순조롭게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먹구름이 끼었죠. 1967년 중동 각국은 이스라엘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전쟁 위협을 가해댔습니다. 경제력과 인구에서 후달리는 이스라엘은 이대로 가다가는 싸워보기도 전에 아랍 국가들한테 고사당할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죽기 전에 먼저 선빵치자는 논리로 1967년 6월 5일 모든 이스라엘군의 전투기들을 출격시켜가지고 이집트 공군과 시리아 공군의 공군기지들을 급습해서 양측의 공군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3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었죠.
이 전쟁에서 미라주 3 전투기들은 아랍군의 전투기들을 상대로 압살해버리는 엄청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려 11대1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의 미라주 3가 이긴 기록도 있고요. 아무튼 진짜 아랍군이 자랑하던 그 최신의 미그 21, 미그 17, 미그 19 이런 전투기들은 미라주 3한테 추풍 낙엽으로 썰려 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기존에 보유한 영토의 3배에 달하는 지역을 평정함으로써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프랑스 정부였어요. 당시 프랑스 정부는 이미 6.1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랍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외교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한테 무기 팔면은 석유 배부 잠그겠다는 거지. 결국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압박이 못 이겨가지고 미라주 5를 이스라엘에 인도하는 것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다만 드골은 3차 중동 전쟁이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은 이 미라주 5 전투기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정상적으로 인도할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선금까지 이미 다 받아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이걸 다 먹튀하면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거든. 게다가 이미 생산 라인까지 프랑스에다가 다 갖춰놓은 전투기를 갖다가 다소사한테 너 생산하지 마 이러면은 그 손해는 다소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도는 하지 않되 생산과 훈련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68년이 되면은 조금 상황이 나아져가지고 이 전투기들을 이스라엘로 인도할 수 있나 싶었는데 1968년 3월 서구권 전체를 아우르는 2차 세계대전 이전 세대와 전후 세대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신좌파 세력이 대규모 학생운동과 봉기들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갈등이 폭발했죠. 서구권 전체를 매캐한 체류가스 연기와 폭동으로 뒤덮었던 68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68혁명에 직격탄을 맞은 프랑스는 진짜 나라가 1968년 내내 마비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드골 같은 경우에는 각 군부대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고요.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하는 한국에 미라주 5의 정상적인 인도 여부는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서 꼼수를 하나 부립니다. 바로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마비된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 미라주 5 전투기들을 갖다가 탈취해오려는 수작을 부린 것이죠. 지금 프랑스 국내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쪽 인원들이랑 전투기들 다 코르시카로 보내서 훈련시켜주죠. 이 새끼들이 설마. 그러나 드골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전투기들과 인원들을 코르시카로 보내주는 대신에 이들을 철통 감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코르시카는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섬입니다. 거기다가 안 그래도 미라주 5 같은 경우에는 항속거리도 길어졌는데 여기다가 추가 연료 탱크 장비하면은 그냥 이스라엘로 다 탈주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랍 국가들은 당연히 이거 가지고 배부 잠근다고 또 난리겠고, 배부 만약에 잠겨봐 프랑스 경제 와장창 되고, 드골은 단두대에 끌려와가지고 모가지 썰리고, 프랑스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엔딩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이스라엘의 정보국 모사드는 다소사와 프랑스 공군을 상대로 추가 연료 탱크들을 갖다가 수소문하고 다녔죠. 거기다가 1968년 12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항공기 테러에 보복하겠답시고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레바논의 베이루트 국제공항에 침투해서 민간인들 바글바글거리는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폭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노러시안? 문제는 이때 사용한 무기들이 전부 다 프랑스제 무기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아랍 국가들의 밸브장가라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드골은 당연히 분노했고 1968년 결국 생산된 50대의 미라주 5 전투기들은 모두 분해해서 폐기 처분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죠. 이스라엘은 그대로 먹튀를 당했고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사드는 여기에 절치부심해가지고 정보원들을 동원해서 다소사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미라주 5의 기술문서, 설계도면, 엔진 기술들까지 모두 훔쳐서 이스라엘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탈취한 자료들을 토대로 미라주 5를 역설계해가지고 1971년에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최초의 자국산 전투기인 내셔 전투기였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나라가 절단났다지만 프랑스쯤 되는 나라가 불과 1년 만에 정보원들 몇 명 때문에 자국의 기반 산업인 항공산업을 싸그리다 털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때 당시에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이거 되게 말이 많았는데요. 2001년 진짜 짜고 친 고스톱이 맞다는 것이 폭로되었죠. 이스라엘이 미라주 5를 갖다가 전부 다 탈취하려고 하자 드골이 빡쳐가지고 이 미라주 5들을 갖다가 전부 다 분해해버리라고까지 명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갖다 버린다면은 밸브에 안 잠겨서 다행이겠지만 이스라엘을 상대로 먹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용이 안 서는 일이라고. 그래서 분해해버린 부품들을 갖다가 전부 다 선적해가지고 몰래 이스라엘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술 문서들과 엔진의 부품 그리고 생산 설비까지 전부 다 담아줘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줬죠.
근데 아랍연맹이 이 사실을 알아채면은 당연히 또 밸브 잠근다고 난리치기 뻔하니까 프랑스는 연극까지 벌이게 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파이들을 동원해가지고 프랑스의 모든 항공 기술을 훔쳐갔다고 피해자로 코스프레를 해야 되니까 약속대로 기밀 자료들을 갖다가 스위스에서 인수해가는 모사드 요원을 갖다가 체포하는 주작극을 벌인 거죠. 압수한 대량의 현금과 기밀 자료들을 갖다가 증거 품위랍시고 내놓은 것도 잊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라주 5를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만들었다는 내셔 전투기는 1차 생산분 수량이 정확히 51대입니다. 50대는 그냥 50대 분의 부품들을 갖다가 밀수해가지고 단순 조립으로 만든 거고요. 한 대는 예비 부품들 가져온 걸 가지고 그것도 조립을 해서 전투기 한 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한테 이걸 조립할 기술도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미국에서 전문가들을 갖다 초빙해 와서 이걸 조립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전투기의 단순 조립 생산, 즉 녹다운 기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국산 전투기로서 생산되는 김에 이스라엘의 자국제 단거리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인 사프리르-1 미사일도 인기가 되었죠. 사거리는 2km에 절망적일 정도로 기동성과 신뢰성이 구렸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국산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산 RWR 장비가 장착되었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종사의 안전을 지켜주는 마틴 베이커 사제 000 사출 자석이 장비가 되었죠. 그리고 내셔 전투기의 1차 생산본을 단순 조립식으로 생산해본 이스라엘군은 내셔 전투기를 기종전환 훈련시켜줄 복자기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셔 전투기를 갖다가 복자형으로 개조해가지고 10대를 생산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개조 개발 생산 능력까지 얻게 되었죠. 그러나 내셔를 추가 생산하려면 어쨌든 프랑스제 부품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제 부품들을 더 이상 들여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이미 받아온 부품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주작극까지 펼쳐가면서 간신히 가져온 수준이었으니까요. 따라서 내셔 전투기는 61대로 생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죠. 내셔 전투기는 1970년대의 욤키프르 전쟁에서 100대의 항공기 격추 전과도 올리는 등 공중에서도 지상에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군이 전투기를 엄청나게 혹사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주기가 일찍 도래했고 또 손실분도 많은 데다가 레이더가 없다 보니까 개념적으로는 구식화가 진행이 되어져가지고 1970년대 말에 전부 다 퇴역을 하게 되었어요. 총평하자면 내셔 전투기는 사실상 프랑스가 다 만들어준 전투기입니다. 내용을 까고 보자면 녹다운 생산 방식이라 가지고 한국 공군의 제공호 전투기 도입 사업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제공호 전투기는 단순 조립 생산 방식이지만 내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원판인 미라주 5부터가 이스라엘 공군의 요구사항이 점철된 사실상 공동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들여와가지고 만들게 된 내셔 전투기는 어쨌든 이스라엘 자국산 부품도 여러 가지 들어갔고 개조 개발까지 해서 복자기를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자국산 최초의 제트 전투기라는 타이틀 정도는 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원판 미라주 5 같은 경우에는 판권이 다수에게 있어가지고 내셔 전투기보다는 전 세계에 원본 미라주 5 전투기가 훨씬 더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전투기가 개발 내지는 어떻게 해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프랑스로부터 계속해서 부품을 받을 수가 없었죠. 따라서 내셔는 추가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스라엘은 주요 무기 도입선을 미국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빛이 희번뜩해졌습니다. 미국산 부품들을 갖다가 들여와서 쓱가다가 자국산 전투기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죠.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전투기를 만들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